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BTS, 블랙핑크, 아이콘, 몬스타엑스 등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K-팝.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 K-방산도 있습니다. 2020년 핫하게 부상 중인 K-방산 삼총사, 삼형제, 삼위일체. 오늘 본게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K-방산. 그 중심에는 역시 비호, 복합 맞죠? 예, 맞습니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드론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무기가 바로 복합비홈, 비호복합이라고 하는 이 무기입니다. 네. 2018년 인도 단거리 대공 유도 무기 성능 테스트에서 유일하게 통과했고, 이미 인도는 이 비호복합 다주대공포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상태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 비호복합 다주대공포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저 게임 쪽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게임도 일단 한번 터지면 진짜 엄청난데 방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K-방산이란 말이 너무 재밌어서. 네, K-팝, K-방산. 네. 실제로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우리 만들어야죠, 이제. 그렇죠. 네. 자꾸 쓰면 그 용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어려서 그 무기 중개상이 되는 게 잠깐 꿈이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수한 어린 나이에 내가 잠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프로그램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는. 전쟁을 막는도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남을 침공하고 침략하는 거죠. 전쟁을 막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제 FA-50 같은 경우에는 한 대를 수출하면은 국산 고급 승용차 1000대에 맞먹는. 우리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그 이지스함이나 아니면 뭐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대당 건조 비용이 1조 원에 달하잖아요.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기술 축적이라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K-방산이라는 게 우리의 무기가 해외 수출되면서 그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거군요. 평화를 수호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또 간과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비호복합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새로운 무기체계는 아닙니다. 80년대에 개발이 시작된 무기고요. 이 90년대부터 실전 배치가 된 비교적 오래된 무기긴 합니다. 그 K-30비호의 그 신궁 지대공 미사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복합비호, 여기 사진에 보시면 나오는 이것입니다. 이게 K-30비호의 개발 배경을 보면 80년대에는 공격 헬기 위협에 맞서 장갑차에 탑재된 30mm급 자주대공포가 큰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우리 육군도 83년에 차기 자주대공포 사업을 시작해서 1999년에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것이 K-30비호 자주대공포였습니다. 또 다른 개발 배경 이유는 당시 북한의 AN-2 수송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워낙 오래된 기종이라 낮은 고도를 굉장히 느리게 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게 느리게 나니까 레이더에 잘 안 걸리거든요. 또 이게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계곡과 협곡을 막 지나가면서 날다 보니까 정말 쉽게 찾아지가 않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 비호가 나왔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충북 괴산 이화령에서 제가 승전포 두 문을 딱 운영하면서 제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AN-2기 잡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때는 이제 고정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세면으로 고정, 소위 공구리 해갖고. 그렇죠. 움직이면서 할 수 있다. 야, 이거였으면 정말 편했겠네요. 4명의 승무원이 타는 K-30비호는 길이 6.95m, 폭 3.2m, 높이 4.5m, 전투 중량 25톤, 그리고 520마력의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됐고요. 한 160여 대 정도가 전력화가 됐습니다. KK-10이라고 스위스 554에서 만든 이 대공포를 국산화한 겁니다. 원래 우리 해군에서 쓰던 건데 분당 600발을 쏠 수가 있고요.
레이더 탐지 거리는 17km, 표적 추적 거리는 7km, 유효 사거리 3km입니다. 차체는 K200 차체를 기본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조금 약간 어거진 게 기술적으로 호환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다른 차체입니다. 예, 어쨌든 K200보다 보기륜도 하나 더 추가돼서 6개가 있고요. 520마력의 D2480L형 디젤 엔진과 S중공업에서 면허 생산하는 HMPT 502K 무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됐습니다. 예. 83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99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실전 배치. 야, 이거 꽤 오래 걸렸는데요, 그 시간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6대가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국방기업 그 2020 그 개념이 정립된 후에 이 근거리 저고도 방공망의 효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예. 2006년에 국회에서 한 심의를 통과했을 때는 이제 167대로 이제 절반 이하로 감축이 된 거고요.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미래 전장 환경에 안 맞는다는 건데 현대전에서 항공기들은 지상 공격을 위해서 고도를 낮춰서 접근을 안 합니다. 사실상 전부 이제 미군의 뭐 AH-64 아파치나 뭐 중국의 Z-10 이런 공격 헬기들을 다 8km 밖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또 A-10 공격기 혹은 뭐 J-10 이런 전투기들도 10km, 20km 떨어진 곳에서 일단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하는 게 현대전이다 보니까 이 5km 수준을 날아가는 대공화기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제 이런 그렇죠. 관점이 되게 맞는 얘기이고요, 사실상. 또 레이더를 달았기 때문에 이제 적의 그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라고 하는데 SEAD 전력의 타격 1순위가 되고 적이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을 하든 아니면 정밀 유도 폭탄으로 공격을 하든 간에 이 짧은 사거리 때문에 적 공중 위협에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러니까는 뭐 사실 문제가 좀 심각했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나라들이 자주대공포를 냉전 시대에 많이 만들었는데 냉전 끝나고 대부분 퇴역을 하고 후계기 없이 그냥 퇴역을 시켜버립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미래 전장에 안 맞는다는 판단이 컸죠. 유럽 쪽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83년에 사실 아이돌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팀 짜가지고 연습생 해가지고 99년까지 한 16년만 연습생 하면서 이제 막 데뷔하려고 그러는데 야 니네 컨셉이 안 맞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데뷔도 제대로 못 해보고 연습생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 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사실 뭐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환상의 콤비가 등장을 하는 거죠. 바로 신궁 대공 미사일이 등장을 한 건데 신궁은 이제 마하 2.1의 속도로 6km를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비호의 대공포 사거리가 3km니까 이걸 이제 2배를 커버할 수준이 일단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신궁을 얹고 그 다음에 레이더도 더 높은 사양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방공 C2A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을 해서 정밀도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C2A란 거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외부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면 그걸 받아서 대응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고 각종 첨단 장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결과 탐지 거리가 18km에서 21km로 늘어났고 여러 목표를 또 상대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끝에 2014년 11월 24일에 비호가 하이브리드 대공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비호 복합으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공포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섞었으니까 복합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한국어로 하면은 비호 복합. 그렇죠. 또 하이브리드 이렇게 대공포 이렇게 표현을 쓰는군요. 그러면 진짜 개발 초기를 생각해 보면 이때 뭐 드론 뭐 이런 거 뭐 개념 자체조차도 없었을 때 그런 거 같네요. 안티 드론이 그 최초 목표는 아니었던 거죠. 절대 이거 아니죠. 개발한 게. 그렇죠. 그런데 이 드론 때문에 정말 뜻하지 않게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드론은 사실 일부를 제외하면은 자공 비행으로 자폭 테러를 하든 아니면 정찰을 하든 일반 항공기보다 작지만 느리고 낮게 날다 보니까 일반 대공 미사일로 잡자니 좀 낭비가 심하고 거기에다가 일반 레이더로 탐지하자니까 저공 비행 탐지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반 레이더는 고정식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디 이동할 수도 없고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인데 하필이면은 이 그동안 만들어던 다른 많은 나라의 자주 대공포들은 퇴역을 하거나 해가지고 대부분 당장 시장에 내놓기 힘든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없군요 제품이. 아니면은 굉장히 비싸거나 드론 잡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저렴하게 방어할 수 있는 대공포와 신궁의 조합인 복합 비호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드론을 잡는다 신기하긴 해 솔직히 막 빠르게 움직이고 막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렇죠. 이 드론이란 게. 실제로 저렇게 빨리 움직이나요?
네. 와, 실제로 기동하는 거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네. 빠르네. 네. 저렇게 움직여야 드론을 잡겠죠. 근데 가만히 쏠 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아. 네. 오, 미사일이다. 저 미사일로 드론 맞출 수 있나? 조그만 거는. 오, 아, 저 레이더가 돌고. 저게 분당 600발. 요즘 무기들은 움직이는 걸 보면 로봇 같아요. 네. 정확하고 신속 빠르고. 1초에 몇백만 원씩. 아, 한번 이렇게 600발이면 그렇죠. 발당 그게. 뭐 한 발당 몇만 원씩 할 테니까 못해도 그렇게 대공 포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네. 돈이 막 그냥 옛날에 뭐 길거리에 뭐 동전 버리고 간다는 얘기 했었는데. 지폐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외제차. 이거는 뭐 진짜 지폐를 수표를 버리고 가는. 그러니까 저 공격해를 떨궈야죠. 그럼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골든이 예. 제대로 떨궈버리면. 이 서방 세계의 주요 자주 대공포 중 대부분은 너무 노화가 됐고요. 또 현재로서는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함께 장착한 이제 복합 방어 체제로는 사실 러시아 제품들이 유일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비쌉니다 이게. 러시아 제품이면 쌀 것 같지만 그러게요. 예 비싸요. 판치르 S1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대당 1,200에서 1,500만 달러니까 150억이 넘는 거죠. 네. 80억까지 가는 그런 수준이고. 근데 비오 복합은 95억 원이니까 한에서 뭐 좀 더 그 정도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시리아에서 이 판치르의 성능이 증명이 됐는데 그게 잘 증명이 된 게 아니고 되게 그 초라한 성능이 드러나는 바람에 네. 뭐 좀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죠 아무래도. 정말 가격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오 복합의 가치가 더 상승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인도 쪽에서는 비호복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인도와 비호복합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한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공 유도 무기 도입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3조요? 3조. 예. 역시 판이 크네. 2014년 10월부터 이제 공개 입찰을 인도 국방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판치르 S1을 우리 H사의 비호복합이 물리쳤고요. 예비 조달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인도는 특히나 지상무기 쪽에서는 러시아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결과죠. 이렇게 되는 건. 그렇게 해서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 5개 육군 여단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 10월에 최종 예비 조달자를 선정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인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식 계약이 늦춰졌습니다. 아, 예비 조달자라는 게 조달자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된 거죠. 예비면 뭐예요? 그냥 별 문제 없으면 간다는 그런 그렇다고 봐야 되죠. 아, 근데 거의 다 된. 다만 인도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예.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가놓고 심지어 계약까지 해놓고 뒤통수를 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 돈까지 다 받아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비호복합이 제일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꼭 마지막까지 성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대편에 있는 저희 경쟁자이기도 했던 러시아 쪽은 속마에 타겠는데요? 그렇죠. 단골인데? 예. 일단 러시아는 이제 외교적 압박을 엄청 하는 거죠. 2018년 12월 18일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 러시아 정부 간의 군사기술 협력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인도 군 당국이 의도적으로 적절한 시험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러시아 국방부와 이 업체가 인도 국방부의 이번 평가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서한을 또 보내고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강하게 사실은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이제 비호복합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비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 가격이 뭐 이것저것 다 합쳐도 한국은 이제 1,600만 달러인데 러시아는 2,500만 달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은 인도 국내 생산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전량 수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큰 차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 레이더 끄고 망원경만으로 요격을 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그게 안 돼요. 이런 차이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생각해도 눈물을 머금고 우리나라의 승리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 입장에서 눈물을 비호복합의 경우에는 축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이게 또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드론은 워낙 작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레이더로 추적할 경우 추적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반면에 비호는 비호복합까지 개량이 되면서 이 광학 추적 체계가 상당히 발전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좀 비교 우위가 서게 된 거죠. 성견 지명이 있는 것처럼. 예. 그 드론은 솔직히 광학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레이더에서 그렇죠. 뭐 진짜 조그말 텐데. 레이더는 사실 요즘 대부분의 레이더는 놓칩니다. 조그만 드론은. 근데 사람이 매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놓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보다는 이 전자광학이라고요. 네. 그 왜 쉽게 얘기해서 광학적으로 보긴 보는데 추적은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요? 예. 거기도 기술이 또 탑재가 그렇죠. 됐군요. 예. 근데 인도는 막 3조 원짜리 막 이런 막 프로젝트가 많네요. 방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방산 규모가 그러니까 수입으로 따졌을 때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이거든요. 그럼 1등은 어디? 1등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인도가 사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ICBM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주 적은 파키스탄이에요. 그렇죠. 파키스탄인데 다른 나라하고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인도는 멀고 다.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도 동시에 핵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나라들이 그 서로의 그런 핵 위협 때문에 핵을 같이 개발을 하는 덕에 뭐 사실은 로켓도 가지게 돼서 달 탐사도 인도가 하고 그런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반 재래식 무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쪽은 좀 부족했다. 그런 쪽에 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인구는 많고 뭐 아주 강력한 주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기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2014년에서 2018년 기준으로 점유율, 세계 무기 수입국 순위에서 점유율 9.5%, 사우디가 12%고요. 국방비 규모 세계 4위, 어마어마하죠. 최근 인도 정부는 향후 7년 동안 이제 군 첨단을 위해서 130억 달러를 쓰겠다. 15조 3천억이더라고요. 지금 돈 가치로. 이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17년에 K9 자주포를 우리가 100문을 팔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직은 인도에 뚜렷한 수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 무한히 열려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뭔가 좀 전환점이 우리 K망산의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하죠. 예. 그럼 1등 사우디아라비아도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우리 비호곡합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14일에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맞다. 예. 이곳의 정유시설 2곳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랬었죠, 진짜. 그렇죠. 그런데 당장 이런 공격에 대비할 만한 대응책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예멘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제 패트리어트 지대공 방공 요격 체계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미사일 공격은 성공적으로 대부분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후티 반군이 정유시설에 대한 교차 공격을 하면서 상용 드론 그리고 이걸 개조해서 만든 적어도 순항 미사일 공격의 취약점을 드러낸 거죠. 이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미 2017년에 비호복합 자주대공포가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에서 검증을 다 마친 거예요. 그때는 이거 뭐 살까 말까 그냥 약간 시큰둥했다가 갑자기 일이 크게 터지니까 어이쿠 이거 뭐야 그러고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있었지. 그 뭐더라고 찾고 있나 보구나. 그렇죠. 예. 그런 셈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 먼저 비호복합 이제 살펴봤고 여기서 비호복합 받고 하나 더 다음은 이제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 작년 9월에 호주의 정부의 미래형 궤도 장갑차 이제 획득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페이즈 랜드 400 페이즈 3라고 하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레드백이 독일 R사의 링스하고 함께 최종 후보로 오른 거거든요. 랜드 400 사업은 원래 호주 육군이 사용 중인 이제 688대의 장갑차를 교체를 하는 이제 사업인데 페이즈 2는 차륜형 장갑차, 그러니까 바퀴 달린 장갑차고요. 페이즈 3는 궤도형 장갑차를 구매하는 사업이고요. 랜드 400의 이제 페이즈 3는 총 400대 장비 구입에만 5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장갑차 이제 호주 국내 생산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을 하면 총 사업비가 8조에서 12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호주 역사상 지상 장비 분야 최대 규모의 사업이래요, 이게. 미래형 장갑차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심플함, 예. 레이저광선 쏘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러네요. 예, 이 선도 굉장히 단순하고. 네. 이거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도색만 저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빨갛지도 않고요. 네. 등 뒤에서 봐도 안 빨갛고. 레드백이 아니다. 예. 레드백이라는 건 빨갛지 않다. 예, 전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호주에 사는 거미 종류예요. 독거미인데 이게 이제 붉은 배 과부 거미라고 하는 네. 거미인데 여기에서 이름을 그냥 따오는 거고요.
독하고 강력하다 이런 의미에서 독성이 그 붉은 불개미의 12배, 또 장수 말벌의 4배. 무서운 말벌의 4배면 이거 확 오네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심하면 그러네요.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일어나면. 네, 진짜 무서운 거미네요. 야. 예. 도대체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미령인지 한번 스펙 좀 설명해 주겠어요? 예. 사실 AS21 레드백은 우리가 개발한 지금까지 어떤 장갑차와도 차원이 다른 그런 물건입니다. K9 자주포의 파워팩을 이용하고요. 뭐 기관포라든가 대전차 미사일, 원격 기관 총탑 등이 장착된 신형 포탑과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결합된 미래형 전투 장갑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레드백 AS21이라고 해서 21은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요거 차체 뭐 그런 느낌도 들었고 AS에서 AUS 뭐 오스트레일리아인가 뭐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AS21 레드백 이거 맞는 말입니까? 뭐 K21 이거하고 이게 일단 AS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맞는데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역시 21은 K21하고는 사실 관계가 별로 없어요. 왜냐? 차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K21에서 이어받은 부분은 정말 뭐 현수 장치, 그 서스펜션이나 일부 기술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술이나 부품은 전혀 다릅니다. 당장 이제 차체 자체가 K21은 알루미늄 합금을 기본으로 만들었지만 이거는 철제입니다. 강철. 무게 자체가 일단 K21보다 훨씬 무겁고요. 요구되는 덩치도 커서 K21을 개량하는 정도는 답이 안 나옵니다. 파워팩도 K21이 750마력급 엔진을 썼는데 AS21은 1000마력급의 K9 파워팩을 갖다 썼습니다. 예상 중량이 K9에 진짜 육박하는 그런 거의 괴물급이고요, 네. 진짜. 이제 방어력 자체가 차원이 다른데 K21은 정면에서 30mm 기관포를 막을 수가 있지만 측면은 14.5mm 기관총을 막는 정도 한계입니다. 레드백은 정면, 측면 모두에 30mm 기관포를 맞아도 멀쩡합니다. 예. 게다가 더 무서운 게 K11은 만약에 바닥에서 한 10kg급의 TNT가 폭발했다. 못 버팁니다, 이럴 때. 이건 버팁니다. 최소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21과 비교해서 거의 한 20톤 가까이 더 무거워질 것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K21 같은 경우는 9명이 탑승하는데 레드백은 8명 타니까 레드백이 더 좁네 하지만 차원이 다른 게 예. K21 같은 경우 9명이 타는데 이게 벤치 같은 좌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낑겨 앉아야 돼요. 우리 당연하죠. 우리 그 M60 탈 때 어깨 걸어서 저렇게 타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원래 우리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합니까? 어깨를 걸어갖고 타는 거죠. 이렇게 붙어서. 예. 이게 레드백은 독립된 좌석이 있습니다. 안전벨트 다 있어요, 따로따로. 와, 게다가 버켓 시트 같이 공간이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어요, 일부러. 이게 폭발 충격 같은 거 있을 때 최대한 탑승인을 보호하는 개념이라. 그렇군요. 확실히 그쵸. 사람이 중요한데. 게다가 문제는 이게 걔네 덩치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 기준이에요. 체격이 다릅니다. 예.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8명이 타고 또 플러스 부상자 1명을 들것에 실을 공간까지 있습니다. 무장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협력사에서 개발한 포탑을 장착할 예정인데요. 30mm 기관포 1문과 아마 이스라엘제 대전차 미사일이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포탑인데요. 이 기관총도 7.2mm 기관총 하나 공축 기관총을 탑재가 되고 또 그 위에 원격 조종식 기관총탑이 또 달립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관포도 공중 폭발탄 운용이 가능해요. 미리 거리를 입력해서 쏘면은 원하는 적 머리 위에서 터집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저기. 고개 숙여 이게 안 되겠네. 그렇죠. 어폐물 뒤로 숙여봤자 네. 머리 위에서 터지네. 게다가 능동 방어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뭐 RPG-7 같은 게 날아온다. 요격해냅니다. 이스라엘제 아이언 피스트라고 하는 요 이제 능동 방어 장치가 달릴 예정입니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 때는 완전히 그렇죠. 완전 예. 차원이 다르군요. 거기에 차체 전후방 양측면 모두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차 안에서도 최대한 머리 안 내밀고도 밖을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저게 레이저 조준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 센서도 있고 또 아마 현재 예정으로는 필요하면 IED 교란 장치도 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렇죠, 예. 급조 폭발물 그거. 예. 그렇죠. 궤도도 이제 금속이 아니고 고무입니다. 아니 캐터필터 아닙니까 이거? 캐터필러인가? 캐터필러죠. 캐터필. 이게 고무가 있어요? 요즘은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장갑 차량들에 이제 고무 궤도 다는 게 점점 유행입니다, 일종의. 바퀴도 고무, 이 궤도도 고무. 그렇죠. 야, 이게 아무래도 가볍고 소음과 충격이 덜해서 연료 소모도 줄어들고 속도도 늘어나고 차체의 수명도 늘어나고 유지 비용도 줄어들고 한마디로 이거를 바꿔야 될 때 빼고는 거의 장점 투성이에요, 진짜. 근데 끊어졌을 때 교체하는 게 좀 골치긴 한데
끊어진 부분만 이어주는 어떤 그 응급 키트 같은 게 점점 개발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단점이 점점 상쇄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궤도 전차에도 미슐랭이 있군요, 이게. 이것도 이제 고무 계통의 기술이 발전해서 가능한 거죠. 옛날 같으면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렇죠. 당장 끊어지거나 녹거나 그렇죠. 무슨 뭐 그 총만 몇 발 쏴도 끊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마지막 지금 두 팀 남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팀이고 네. 그 독일 쪽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 전 세계 대표적인 궤도형 장갑차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영국 B사의 CB90하고 그다음에 영국 육군의 차기 장갑차로 선정된 미국의 이제 G사의 에이젝스를 물리치고 최종 후보에 우리가 이제 오른 것인데 이 R사 같은 경우에 독일 R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역시 장갑차 제조사인데 랜드 400 페이즈 2 사업을 따냈어요. 예. 그래서 호주 전역에 이미 공급망이 구축돼 있어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보면 좀 미래형이죠. 그렇죠. 저게 딱 어떤 프로토타입 같은 게 있군요. 향후에 예. 장갑 요즘에 경향이 이제 이런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물론 뭐 각도랑 이런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느낌이란 거를 이제 네.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신상이고 예. 신상이고 요거 이제 KF31형하고 KF41형이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KF31형은 이제 2016년에 도입이 됐고 요거는 최대 무게가 38톤, 750마력 엔진 그리고 시속 65km의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6명을 탑승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딱 봐도 그렇더라니까요. 딱 봐도. 그다음에 KF41형은 요거보다 이제 번호가 열이 높으니까 좀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건 이제 2018년에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1050마력 엔진 그리고 70km 시속의 그 최고 속도를 보유하고 있고 요건 이제 8명까지 탑승을 할 수 있다. 뭐 안에 의자가 럭셔리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비쌀 것 같아요. 좋아진 만큼. 무게는 44톤, 50톤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무장의 경우는 이제 30mm 기관포하고 35mm 기관포 두 종류가 주포로 제한이 되는 상태. 그 다음에 2연장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장착이 가능하고 요즘 랜드 400 3단계 사업에 제한된 것은 KF31형이에요. 6명 탑승하는 31형이 지금 제한이 된 거고 기본 모델은 30mm 탄에 대해서 전면 및 측면 방호 장치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듈식 추가 장갑 패키지가 이제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더욱 높은 수준의 방호 장치를 붙일 수가 있고 차체 아래 아까 말씀하신 그런 10kg의 TNT 정도를 또 견딜 수가 있는 그래서 나름 이제 괜찮은 스펙을 자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좀 어떻게 좀 그 추측이 또는 그렇게 예상이 가능한가요? 이게 사실 한 10년 전이었으면 우리가 비벼봤자 어떻게 되겠어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희소식이네요. 일단 우리가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탑은 그 호주 현재 2사와 제휴해가지고 지금 국산화를 하고 있고 그 호주 국산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호주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뭐 현지 전문 인력 채용 등등으로 해서 그 호주 국방부가 원하는 게 모델은 외국 거라도 만드는 건 우리나라에서 해라라는 건데 그걸 최대한 충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독일 이 R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확실히 좋긴 한데 콧대가 너무 높아요. 독일 사람이어서 한국 사람보다 그 얘기는 아니죠. 예. 뭐 물리적인 콧대도 높지만 네. 그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그리고 일단 이미 개발이 된 거이다 보니까 많이 바꾸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주가 원하는 걸 그때 이렇게 뭐 수용해주기 좀 어렵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고객이 원하면은 뭐 뭐든 해주겠다. 거의 네. 그 레벨이라면 독일은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 말을 네. 들어라는 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시든가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예. 딴 거 보시든가 우리 좀 못 그렇죠, 바꿔요. 그렇죠. 예. 물론 고객이 왕이니까 독일도 조금씩 바꿔가고는 있는데 되게 짜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주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 우리는 전폭적으로 우리는 고객을 그렇죠. 위한. 예. 우리가 고객 애당초 중심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없던 거를 호주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완전히 새로 만든 거거든요. 현지화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그렇죠. 예. 충분히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과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에 K9 같은 경우도 네. 호주에서 사실상 승리를 했는데 예산이 잘려가지고 잘린 게 뼈 아픈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이해합니다. 예산이 줄었다니까. 예산이. 이번에는 꼭 자, 우리 한국의 우리 레드백을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장을 뚫고 지나가는 강철 괴물 장갑차. 그런데 이 장갑이라는 단어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갖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갑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은 바로 갑옷인데요. 조선시대 당시 왜군들도 고개 숙여 감탄하고 세계 강국들이 탐냈던 강철 갑옷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동양 갑옷 진화의 최종판. 화살도 막아내는 방어력으로 왜군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무적 갑옷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 국장 도감 의궤에 등장하며 정조의 갑옷으로도 유명한 두정갑인데요. 얼핏 보면 그냥 천에 징만 적당히 붙여놓은 것 같다고요? 에이, 모르시는 말씀. 갑옷은 기본적으로 소가죽에 오칠을 해서 방수와 내구성을 높인 갑찰들을 몸의 굴곡에 따라 굽어지게끔 배열하는데요. 이때 이 갑찰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갑옷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두정갑 이전의 갑옷인 찰갑은 가죽끈을 이용해 갑찰을 고정시켰다면 두정갑은 둥근 머리못인 두정으로 갑찰들을 고정시켰습니다. 현대 개념으로 말하자면 강철판 등 금속 재료를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리벳을 이용한 접합 방식과 유사한 원리죠. 때문에 찰갑은 한 번 베이면 가죽끈이 끊어져서 철 비늘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며 전투가 끝나면 이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이어붙여야 해서 유지보수에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이 들었죠. 반면 두정갑의 갑찰들은 두정못으로 단단히 고정시킨 만큼 베임과 찢어짐에 대한 방어력을 높였는데요. 덕분에 외피가 칼로 난도질 당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찔리거나 베어도 갑찰과 외피의 결속이 끊어질 일이 거의 없었죠. 찰갑과 비교하였을 때 두정갑의 방어력은 찰갑의 무려 2배 이상 때문에 조선시대 갑옷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조총이나 칼로도 뚫기 쉽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두정갑은 철뿐만 아니라 가죽, 한지를 섞어서도 만들었는데요. 이는 질긴 한지 13겹 이상을 송진, 아교 등 접착제로 겹겹이 붙인 뒤 오칠을 해 제작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정갑의 종이는 꼼꼼한 오칠로 방수와 보온까지 해결했고 겹수를 더하고 더해 쇠묻지 않는 단단한 내구력을 자랑했죠. 특히 쉽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갑옷이라 일반 백성들도 두정갑을 입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말 그대로 조선시대의 국민 갑옷이었습니다. 또 두정갑은 철판 위에 가죽이나 직물로 갑옷의 겉감을 형성해 겉감으로 인해 뚫고 들어오는 무기의 투사 위력을 한층 감소시켰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현대 방탄복과 마찬가지로 투사되는 무기에 직물이 강하게 휘감길 수 있도록 해서 위력을 한층 반감시키는 원리인 것입니다. 특히 두정갑은 철 비늘들이 찰갑에 비해 크기가 커서 당금질과 가공이 더 편리해진 만큼 기존의 찰갑에 비해 생산성과 유지 보수 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두정갑은 방어력, 생산성이 다냐? 아닙니다. 갑옷은 막강한 방어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활용성. 철갑보다 무게가 훨씬 가벼워진 두정갑은 조선군들의 활동성을 월등하게 높였는데요. 특히 쇠조각이 직접 닿는 이전 갑옷에 비해 상대적으로 착용감이 좋아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갑옷으로 그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갑옷 두정갑. 외적들이 두려워할 만한데요. 실제로 1419년 이종무 장군은 대마도를 정벌할 때 이 두정갑을 입고 왜군들을 격파했습니다. 당시 두정갑을 본 적들은
활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아서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회고했는데요. 이처럼 왜군이 부러워한 두정갑의 비밀은 전장에서의 숱한 피격 경험, 그리고 갑옷의 유지 보수 성능에 대한 선조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행착오가 만들어낸 피와 땀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저 면제 배갑이라고 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본방야사에서.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방탄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우리 그 조선의 그 과학기술, 특히 그 암호 관련한 과학기술이 좀 이런 건 이제 게임에도 좀 등장해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예. 예. 그 한국을 선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요. 조선을 선택을 그렇죠. 예. 나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호주,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봐야겠죠. 방산시장. 다음 얘기 또 뭐가 있을까요? 동남아시아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 방산 시장의 규모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5조 원, 말레이시아가 4조 원, 필리핀 2조 5천억 원 등 총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업체들이 이제 가장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고요.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러시아, 네덜란드, 미국에 의해서 4위, 즉 12.9%에 달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 시장을 향해서 좀 던져놓은 미끼가 있는데, 미끼요? 미끼라고는 좀 크지만 뭘 그래 지금 걸고 있습니까? 이제 동남아 쪽은 되게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대 우림 기후에 적합하게 최적화된 장갑차로 평가되는 이제 신형 그 차륜형 장갑차인 타이곤인데, 역시 타이어. 미래형으로 생겼죠. 그렇게 타이어 들어가서 타이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약간 화난 것 같은 인상이네요. 일단 그 먹고 들어가야죠. 이게 눈매가 좀 싸우려고. 이래야지 이렇게 처지면 좀 이렇게 위압감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도. 이거는 보면 무슨 뭐 테슬 어디서 만든 전기 무슨 이런 멋있게 생겼어요. 전기 장갑차 이런 느낌. 예. 잘 만들었는데요. 얘가 이제 그 한국의 H사가 현지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6곱하기6 그러니까 6개의 바퀴가 전부 이제 각 독립적으로. 바퀴가 예. 우리 4x4 하잖아요. 네. 6x6. 예. 수컷 호랑이하고 암컷 사자의 잡종 1세대를 타이곤이라고 불러요. 타이곤이라는 것도 있구나. 처음 들어봤네요. 잘 안 쓰죠. 보통 라이거라 말을 많이 쓰는데 6개 바퀴가 독립적으로 이제 구동 제어가 가능하고요. 중량은 총 22톤. 그래서 최대 11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고 최대 속도는 시속 100km. 와. 주행 거리는 800km. 그러니까 아까에 비해서 이제 그 차륜이 바퀴가 달린 만큼 차체는 좀 적지만 훨씬 빠르고 뭐 이런 좀 다른 특성을 있는 거죠. 엔진은 이제 525마력이 탑재돼 있고, 요 타이곤은 기존의 이제 차륜형 장갑차인 블랙폭스, 이것도 이제 6x6인데 여기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향상이 돼 있고요. 아무래도 여우보다는 사자 호랑이니까 좀 더 세게 그렇겠죠. 해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공룡 뭐 이런 거. 그렇죠. 드래곤 뭐 드레이크 예.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일단 기존의 그 블랙폭스의 400마력 수준의 동력을 525마력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고, 그래서 100k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방호 성능도 기존보다 강화된 스테나그 레벨 3를 확보를 해서 직사화기, 지뢰, 급조 폭탄물에 대한 이제 수준 높은 방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무장 시스템 장착이 또 가능해졌다라는 점도 장점인데, 12.7mm, 30mm 원격 무장 시스템, 그리고 90mm 기관포, 7.62mm 분무장 등을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대로 믿기 이렇게 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입질이 좀 옵니까?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추진 중인데, H사가 이제 1993년에 말레이시아에 그 K200 장갑차를 수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말레이시아 군하고 그동안 이제 좋은 관계를 또 유지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이 타이곤의 첫 공개 자체를 2018년 4월에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할 정도였으니까. 예. 그리고 전시회 후에 이제 말레이시아 육군 주관하에 또 기동 성능 시험 평가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유력 방산 기업인 그 A사하고 협력을 맺어서 수출 활로를 열기 위해서 매진 중인데 뭐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돼야죠. 네. 앞서 이렇게 고온 다습한 동남아의 어떤 그 기후에 맞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더운 거는 저기 중동 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엄청 덥죠. 예. 그쪽도 이게 뭔가 좀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이 중동 진출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열린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 아이덱스 2019를 통해 진행됐다고 합니다. 당시 H사는 육군의 차기다 연장 로켓포로 알려진 천무와 함께 K9 자주포, 타이건 등의 수출을 타진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타이건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타이건의 성능 시범이 별도로 진행됐다고 하고요. 중동 시장의 확대 진출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차륜형 앞서서 뭐 100km가 넘는 뭐 속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뭐 장점이 있네요. 뭐 잘 아시다시피 궤도형 장갑차라는 거는 뭐 캐터필러를 부착을 한 거니까 땅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울퉁불퉁한 야지나 뭐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이 무한궤도란 말을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건 길을 깔고 그 위를 스스로 길을 깔고 길을 가지고 가는 거죠, 사실은. 네. 길을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이제 뭐 오프로드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근데 포장도로다 이런 데를 달리게 되면 사실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의미하죠. 길이 있는데 뭐하러 길을 또 만들면 그게 내가 깔고 다니겠습니까? 속도도 많이 낼 수가 없고 그래서 길이 있는 데서는 뭐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륜 장갑차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고요. 구동 방식의 차이는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를 드렸을 텐데 이 궤도형 장갑차는 탱크도 마찬가지고 방향을 틀 때 이게 이제 무한궤도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우리 일반 자동차는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바퀴를 틀면 이렇게 뒷바퀴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탱크 위에 타봤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 탱크 아래 타시면 곤란합니다. 예, 탱크 안전사고. 보통 안에 좀 태워주면 좋은데. 위에 포탑 옆에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안에 타셔야 되는데. 중학교 때 그 청소년 모 단체에서 누리 그거요. 누리 그렇죠. 저도 그거였습니다. 거기 쫓아가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위험했는데요. 위험하죠. 이 위에 학생들 10여 명을 뭐 우르르 태워놓고. 가다가는데 얘가 방향을 바꿀 때 진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가다가 일로 회전을 할 경우에는 이쪽을 속도를 갑자기 늦추거든요. 혹은 심지어 정지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는 딱 걸리죠. 걸린 다음에 얘는 이제 속도가 늦으니까 천천히 움직이는데 얘는 이제 속도를 계속 똑같이 내고 있으면은 얘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것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빨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돌다 보면은 그 자연스럽게 회전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타고 가다 보니까는 덜컹하면서 위로 이렇게 옆으로 꺾이고 가다 덜컹하면서 다시 오른쪽 꺾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 잘못하면 떨어지고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저 아직도 그 공포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어른들을 믿고 설마 떨어지겠냐고 다들 이제 와 막 이러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뭐 실탄 사격 타고 막 그랬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궤도형 장갑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궤도형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운전 이제 그 기술이 따로 필요한데. 차륜형 장갑차는 그냥 자동차 모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혹시 이종 보통으로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일종은 보통이세요? 이종 보통이세요? 일종은 필요하니까요. 그 그리고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가볍고 같은 양의 연료를 사용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장점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단위 부품의 모듈화 방식을 채택을 해가지고 유지 보수도 수월한 편입니다. 또 최근의 작전 환경을 보면 이제 험한 지형도 있지만 포장된 후방 지역, 또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해외 파병에 따른 특히 이제 시가지에서의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차륜형 장갑차의 입지가 넓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그 채택이 안 되나요? 이제 타이건은 수출형이죠. 근데 우리 육군도 차륜형 장갑차를 씁니다. 다른 H사, 타이건을 만든 H사 말고 다른 H사가 어떤 두 종류의 장갑차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6륜 구동의 기본형인 K806과 8륜 구동의 보병 전투용인 K808을 지금 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초도 양산 물량 수주를 시작으로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3년까지 600대를 모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두 모델 모두 각 바퀴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독립현수 장치를 적용해서 험지 주행 시의 승무원의 피로도를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또 차량 내 냉난방 장치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또 이제 K808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CTIS라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주행 안전성이 좋습니다. 또 타이어가 총알에 맞아도 당장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주행이 가능한 런플랫 전술 타이어가 적용이 돼가지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총에 맞아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노면 상태에 따라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중앙에서 제어해서 기동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CTI에서 이런 기능입니다. 또 열을 감지해서 빛이 없는 야간에도 조종수가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열상 잠망경, 그리고 차륜의 진동이 반대편 차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독립평가 장치, 또 이 차륜 장갑차가 가진 장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K 방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끝으로 마지막 의견 좀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세계 8대 방위산업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내수에 치중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수출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방산국 8위이자 군사력 순위 7위인 위상에 걸맞는 그런 말씀하신 K방산 네, K 방산. 이런 말이 딴 데서도 쓰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수만 가지고는 방산업계가 예전처럼 어떤 생존을 도모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수출에 열심을 더 힘을 기울여야지 이제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우리 비오복합 레드백 타이고온이 우리 K-팝의 BTS처럼 K 방산의 BTS가 되기를. 그렇죠, 이제, 네. 예. 네. 진심으로. BTS만큼 MSG 이런 식으로 크게 해야죠. 그러네요.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무 캐터필러가 네. 보면은 옛날에 그 저가형 탱크 프라모델이요. 맞다. 네. 거기에는 이제 고무 이렇게 그냥 달랑 2개 들어있어요. 네. 인두로 연결하고 찢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프라모델에 들어있는 거. 글쎄 그 모양만 흉내내려고 그냥 그렇죠. 구분을 했군요. 그렇죠. 또 예. 어떤 거는 아주 후진 경우도 있고 좀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찍은 경우도 있는데